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직업은 프로그램 개발자이며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누가 봐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소중한 5살 배기 딸 하나를 둔 가장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느 날 닥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 파더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와이프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는 여행사 가이드 쪽 일을 하는데 둘 다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얼떨결에 결혼하게 됐죠. 결혼을 할 때 저는 딱히 프로포즈를 하지도 않았는데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하고 그냥 친구처럼 사는 그런 커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자유로운 영혼이랄까요? 결혼해서도 저희 부부는 원래 딩크족으로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또 얼떨결에 애를 갖게 되면서 남들처럼 평범한 부모의 삶을 살게 되었죠. 사실 누구를 책임지는 걸 둘 다 싫어하고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어서 결혼도 육아도 저희 부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둘이서는 원룸 생활도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가 생기니 아파트나 최소한 빌라 생활을 해야겠더군요. 그래서 없는 돈에 쪼개서 대출을 받았고 화곡동에 있는 빌라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싸우게 되는 1순위가 돈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 신혼 때랑은 다르게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돈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경제력이 없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고 비난했고 저는 가부장적인 아내의 태도가 고리타분하다고 비난했죠. 그렇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외벌이로 자식 먹여 살리자니 엄두가 안 나긴 했어요. 와이프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쓴다 주의여서 저희는 각자 일은 각자가 하고 육아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그때그때 맡아서 케어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행사에 다니는 아내가 출장이 잦다 보니 육아는 주로 제 몫이 되었죠. 보통 게임회사 개발자라고 하면 연이어 야근하고 그런 걸 생각하시지만 저는 다니는 회사가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라 다행히 칼퇴근을 하고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내더러 어떻게 갓난쟁이를 두고 계속 해외 출장을 다니냐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에게 애정이 없다고 모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내심 제 월급이 작아서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그걸 알아서인지 아이가 있어도 아랑곳 없이 항상 출장 짐을 꾸리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죠. 어느 날은 제가 참다 못해서 아내에게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출장은 다른 직원에게 넘길 수 없어? 아직 우리 딸은 엄마 손길이 필요한데. 자기가 워낙 잘 봐주고 있잖아. 지금 살림에 내 월급이 어디야. 나도 언제까지 일할 마음은 없어. 그렇게 회사에 붙어있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 기다려봐. 조금만 더 일하고 퇴사할 준비하려고 하니까. 정말이야? 퇴사할 마음이 있어? 그럼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딨겠어. 돈이야 좀 쪼들리겠지만 우리끼리 그럭저럭 아껴 쓰면 되지 뭐. 큰 결심했네. 우리 와이프 많이 변했네. 엄마가 되어가는 거랄까. 그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육아를 도와줘. 저는 가정에 전혀 무심한 줄 알았던 아내가 그래도 퇴사까지 생각하는 걸 보고 딸과 저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날 퇴사 언급을 한 이후부터 아내는 해외 출장을 중국으로만 가더군요. 보통은 유럽 쪽 여행 상품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 무렵부터는 이상하게 중국, 광저우 그쪽으로만 출장을 가는 거예요. 저는 조금 두고 보다가 아내한테 왜 중국으로만 출장을 가느냐고 말을 꺼냈죠. 아내는 제가 물어볼 때마다 말을 얼버무리곤 했어요. 그게 내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 준비했다고? 뭘? 중국에서 사업이라도 하려고? 아니, 나는 해외에선 못 살아. 퇴사를 아무 계획 없이 할 수는 없잖아. 나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아내는 천성인 사업이나 영업을 할 사람도 아닌데 난데없이 중국에서 무슨 일을 벌인다고 하니 조금 걱정되더군요. 제가 생활력이 엄청 강한 편이 아니라 집안 살림이 걱정되어서 저러나 싶다가도 중국이 무서운 나라인데 혹시라도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뭘 한다고 말을 해줘야 알 텐데 아내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저도 별 수 없이 그 이후로는 더 묻지 않았죠. 아내는 1년 365일 중에서 200일 정도를 출장을 다녔죠. 그 정도면 거의 1년 내내 집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가끔 집에 오면 아내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하더군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해서 가끔 그렇게 대꾸했어요. 아무렴 애가 자기 엄마 얼굴도 모를까봐? 아니 그래도 혹시 나 까먹으면 어떡해. 여기 엄마 인중에 점이 있다? 아가 나중에 엄마 잃어버리면 이거 꼭 보고 찾아와. 별소리를 다 한다. 그나저나 언제까지 그렇게 출장을 다닐지 걱정이네. 아내는 딸이 돌잔치인 날에도 출장 짐을 쌌어요. 아무리 그래도 딸 돌잔치에는 엄마가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억만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년 내내 직원을 해외로 돌리는 회사가 다 있을까요? 아무리 여행사라고 해도 말이에요. 저도 그때는 조금 빈정이 상해서 아내한테 한마디 싸붙였죠. 그거 알아? 내일이 우리 딸 돌이야. 이 와중에 또 출장을 가? 미안해. 근데 이번이 중요한 시기라서 꼭 다녀와야 하거든. 대체 중국에 가서 뭘 하는 거야? 회사 일 안 하고 어디 무슨 도박이라도 하러 가나? 저번에 말했잖아. 퇴사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 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미안해. 이번까지만 다녀올게. 다음번에는 내가 챙길게 자기야. 부탁해. 결국 돌잔치는 저 혼자 아이랑 해야 했죠. 엄마 없는 돌잔치를 치르는 딸도 기분이 내내 우울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돌잔치 끝 무렵에 아내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비행기에 있을 사람이 이 시간엔 웬일이야?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되는 바람에 다시 왔죠. 오구구 우리 아가 오늘 생일이야. 엄마 보고 싶었어. 무슨 회사가 출장을 갈지 말지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거참 이상한 회사네. 뭐가 됐든 내가 옆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내 말이. 오늘 같은 날에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거라고. 그날 돌잔치를 축하하러 온 저희 본가 가족들은 아내를 은근히 뒤로 욕하더군요. 저야 뭐 그런 일이야 그러려니 했지만 왠지 계속 불안해 보이는 아내가 걱정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혹시 중국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던 거죠. 아내는 돌잔치가 끝난 다음 날 다시 출장을 가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장모님한테 혹시 무슨 힌트를 얻을까 싶어서 물어봤죠. 장모님, 혹시 뭐 아는 거 없으세요?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집사람 왜 이렇게 중국에 자주 가는지에 대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요. 처가에서 중국에 무슨 얽힌 일이라도 있어요? 그런 거 없네. 일이 바빠서 그런 게지. 자네가 고생이긴 한데 신경 쓰지 말게. 알아서 잘할 아이야. 장모님은 뭔가 아는 눈치인 것 같았지만 저한테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아내는 여느 때처럼 출장에 가 있고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9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국인들 여행 갔다가 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덜컹거려서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처형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통화가 되더군요. 처형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모든 걸 다 말해줄 순 없어요. 그래도 뭔가 알고 계신 거죠? 저한테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제발요. 저도 말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저도 말릴 수 있다면 말리고 싶어요. 처형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더욱 불안해지더군요. 그렇게 의구심만 갖고 있던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받아보니까 심부름센터라고 했어요. 저는 심부름센터에 뭘 시킨 게 없어서 무슨 일로 연락했느냐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당황하더군요. 남편이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하는 말이 와이프가 뭘 요청한 게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심부름센터에 물어봤죠. 저희 아내가 말한 게 어떤 요청인데요? 그게 남편분이 어차피 아셔야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한 명 찾아서 명단을 보내는 거예요. 중국으로. 네? 중국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인신매매인가요?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네요.
의뢰인이 비밀로 한 거라서. 불법적인 일 같은데 그런 일은 의뢰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사모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명단을 중국으로 보낸다니 참 이상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제 아내가 인신매매를 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군요. 퇴사를 준비한다고 돈이 모자란다고 했던 게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제가 능력이 없어도 와이프가 돈벌이에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내를 말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아내를 붙잡고 말했죠. 당신 지금 나 몰래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돼. 절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일을 꾸미다니? 그럼 심부름센터에서 중국으로 명단 보내는 게 무슨 일인지 당장 말해봐. 그거 인신매매잖아. 아니야? 내 말 틀려? 오해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사람을 매수한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조만간 퇴사하라며. 그래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더는 캐묻지 마. 아내는 그렇게 화를 내고 안방으로 획 들어가더군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던 와중에 아내를 미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중국에서 뭘 하는지 알아야 제가 마음 놓고 회사를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는 잠깐 병가를 내고 장모님한테 아이를 맡겼죠. 그리고 아내가 중국 출장을 가는 날에 맞춰서 저도 같은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아내는 제가 미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죠. 아내를 따라서 광저우에 도착하니 택시를 잡아 타더군요. 저도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아내를 뒤쫓아갔죠. 아내가 내린 곳은 다름 아닌 어느 사창가의 작은 시장 뒷골목이었어요. 그곳에서 내린 아내는 손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한동안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아내가 인신매매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집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갔어요. 저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어서 나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를 찾아 안에 있던 남자들이 웅성거리더군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저한테 이리로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그 다음에는 빡빡이 머리를 한 중국인 남자가 옆에 있던 남자한테 뭐라고 하더니 그 남자들이 벌떡 일어서서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저한테 오지 않겠어요? 저는 위기 상황임을 감지하고 아내를 데리고 거기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뒤에서는 아내가 저를 구하려고 제 손목을 잡더니 제 목덜미에 뭔가를 쓱 문지르더군요. 그런 다음 아내는 돌아서 쇠의자를 들고 빡빡이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국이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야? 어디긴 우리 집이지. 자기 괜찮아? 어쩌자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내가 살긴 살은 건가?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온 건지 기억이 안 나. 기억할 필요 없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거면 됐지. 근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건지 정말 기억이 안 나. 이제 그만 말해. 당신 좀 쉬어야 해. 한동안 정신을 잃었어서. 당신은 또 어딜 가려고? 나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지. 당신 대체 중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인신매매 같은 위험한 일 제발 그만둬.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줘.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잘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또다시 아무런 말도 없이 중국으로 간다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제가 말려도 듣지 않고 중국으로 간 아내는 이번에는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너무 오래 휴가를 냈기 때문에 회사로 복귀를 해야 했어요. 혼자서 갓난쟁이 애를 키우고 회사 생활을 하려니 너무나도 힘이 들었죠. 돈이고 뭐고 아내가 빨리 복귀를 해서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내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팔자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더군요. 마지막이라며 중국으로 출장을 간 아내가 한 달 뒤 죽음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비행기 사고였습니다. 궂은 날씨에 무리하게 뜬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고 결국 공항 인근 야산에 추락해 전원 사망하는 사고였죠. 당시 아내가 탔던 중국 항공기의 모습은
9시 TV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왜 하필 아내가 중국으로 떠나는 마지막 출장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건지, 왜 저에게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생긴 건지 화도 나고 답답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 어리기만 한 딸을 데리고 저 혼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장례를 부랴부랴 치른 저에게는 이제 딸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 이후로 한 4년 정도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앞만 보고 산 것 같네요. 아내의 죽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조금씩 기억해서 아내가 잊히더군요. 처가에도 주기적으로 들어 아들처럼 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처가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장모님은 어린 손녀딸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제가 가면 제 등을 떠밀면서 다음엔 오지 말라고 성화였어요. 이제 다 끝난 거야. 자네도 자네 살 길을 살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장모님 평생 볼 겁니다.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러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중국으로 가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장모님이 집사람을 중국으로 가라고 했다뇨? 아닐세, 아니야.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저 자네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죽음에 묻힌 중국에서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뭔가를 아시는 눈치였지만 그 이상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아내의 죽음 뒤에 감춰진 중국에서의 미스터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의 일과 아내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래전 연락이 왔던 심부름 센터를 찾아갔어요. 아내가 일을 의뢰했었던 그 심부름 센터 말이죠. 사장님은 4년 만에 찾아온 저를 기억하더니 이제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4년 전 죽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남편분께서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는 거 짐작합니다. 의뢰인이 숨졌고 남편 되시니 저도 이제는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잘 오셨습니다. 그때 의뢰받으신 게 정확히 무슨 일이었나요? 아내가 무슨 일을 의뢰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부탁을 해오셨죠. 저희도 여러 해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그런 부탁은 처음 받아봤었죠. 그것은 바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어떤 여자들의 목록을 찾아서 주는 것이었어요. 명단이요? 그게 무슨... 저한테 본인 사진을 주면서 똑같이 생긴 여자들을 찾아달라고 한 건데 저도 왜 그렇게 요청하셨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자기 얼굴 사진을 주면서요? 비슷하게 생긴 여자들을 찾으면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 중국으로 왜 간 건지, 그리고 자기랑 얼마나 똑같은지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전혀 생소한 얘기네요. 제 아내가 대체 왜 그런 부탁을 한 건지. 아마도 그 아내분께서 자주 가셨던 그곳에 가보면 뭔가 실마리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 그대로 저도 광저우로 한번 가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내를 찾아러 간 그곳은 어디인지, 저를 공격하려고 했던 남자들이 누군지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게 아내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얼굴을 찾으려 했던 이 일과 관련이 있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광저우로 가서 몇 년 전 제가 찾아갔었던 사창가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4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만약 아내가 이곳에서 뭔가 거래를 했다면 그건 분명히 인신매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를 따라갔던 곳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골목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아내가 있었던 그 공장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서는 낯익은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래서 여태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네요. 아마도 중국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계속 찾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 그때 그 일만 아니었다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맞닥뜨리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못 박혀서 가만히 서 있었죠. 장모님은 저를 발견하고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마치 4년 전 아내를 그곳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날처럼 말이죠. 장모님 옆에 있던 남자는 쇠파이프를 들고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죽고 싶어서 그래? 당신들 내 아내를 어디에 숨긴 거야? 내 아내가 살아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지? 솔직히 말해. 진실을 말하라고! 그때 장모님이 끼어들어서 말하더군요. 아니야. 자네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 딸은 그날 비행기 안에서 죽었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까 분명히 아내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 말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건 자네 오해야. 내가 찾고 있다는 그 아이는 그 순간 남자가 저한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다가오더군요. 저는 공장에서 도망쳐 나와서 바깥으로 나갔죠. 남자는 저를 뒤쫓는 듯 하더니 장모님을 돌아보더니 더는 뒤쫓지 않더군요. 뒤에서 저를 그냥 가게 두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당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아내의 죽음에 장모님이 얽혀있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한 말을 떠올리자면 아내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며칠 뒤 처형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처형,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내는 죽은 게 맞아요? 그리고 아내가 중국에 간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제발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누구도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니 답답하실 만도 하죠.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 역시도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동생은 중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믿으실 수 없겠지만, 믿고 싶지 않겠지만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럼 대체 중국에는 왜 간 건데요? 왜 그렇게 중국을 자주 들락거린 거냐고요? 그거라도 말해주세요. 처형은 제가 자꾸 독촉을 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투로 충격적인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동생에게는 사실 쌍둥이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중국에서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잃어버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생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과 함께 태어난 셋째 동생은 동생과 무척 친하게 지냈어요. 단순한 자매 관계 이상이었죠. 서로가 소울메이트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셋째 동생이 대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둘째 동생은 원래 머리가 무척 좋고 비상한 아이였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할 정도였고 나중에 꿈이 교수였죠. 그런데 동생이 실종되면서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더니 한국에 들어와서 여행 가이드가 된 거죠. 자기 꿈을 버린 채. 그 얘기는 저도 아내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내는 원래 꿈이 교수였는데 자긴 공부가 어느 날 싫어져서 대학을 그만두었다는 얘기였죠. 아내는 소중한 쌍둥이 동생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에 시간 나는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여행사에서 중국 여행을 담당하는 가이드로 일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인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형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그때 왜 중국에 있었던 거죠? 엄마는 동생이 쌍둥이 동생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가망이 없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중국에서 고용한 심부름꾼들을 말리러 갔던 거죠. 10년째 가망이 없었던 일이고 동생이 죽은 마당에 실종된 셋째 동생을 찾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믿을 수 없어요. 무슨 영화 같은 얘기인가요? 저는 제 와이프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처형은 지금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쌍둥이 동생 같은 건 있지도 않으면서. 제부가 믿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이제 동생이 죽은 지도 4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만 동생을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어때요? 처형은 저에게 모든 걸 고백하더니 저한테 과거를 잊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명 아내는 생전에 저한테는 돈 벌 거리를 찾는다고 중국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쌍둥이 동생 얘기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동생이 정말 있다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아내는 그걸 저에게 숨겼을까요?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미궁으로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쌍둥이 동생에 대한 얘기는 저에게 전혀 하지 않았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이니까요. 저는 마치 사기를 당한 사람처럼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허무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종일반을 해달라고 말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일을 빨리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여느 사람처럼 아내를 사고로 잃은 상처 입은 평범한 남자의 삶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이 모든 걸 뒤바꾸고 말았죠.
저는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갔죠. 평소처럼 시간에 맞추어 어린이집에 들르는데 아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아이를 두고 달아나려 하더군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서 아내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지? 정말 당신 맞지? 미안해요. 사실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야. 거짓말 마! 죽은 척 연기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 이제야 나를 알리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언니랑 닮은 쌍둥이 동생이에요. 언니가 아니에요. 뭐라고? 쌍둥이 동생이라고? 중국에서 실종되었다던 바로 그? 아무리 봐도 아내와 똑같은 얼굴인데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아내가 중국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처제라고 소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여자를 눈앞에 두고 이 여자가 제 아내가 맞는지 헷갈렸죠. 쌍둥이라고 해도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생김새가 완전히 같았으니까요. 저는 혹시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내랑 평소에 농담처럼 점세기 놀이를 했던 게 떠올랐어요. 아내가 죽기 전 아내 얼굴에 점을 세면서 숫자를 세면 점이 늘어난다고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아내는 특이하게도 입술 위 인중에 점이 있었는데 워낙 작은 점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점이었죠. 아내의 점은 출산 이후 생긴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제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코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점이 있다면 제 아내일 테고 점이 없다면 아내가 아닌 쌍둥이 처제일 테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의 얼굴에는 점이 있더군요. 제가 항상 놀렸던 그 점이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인중의 점까지 똑같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눈앞의 여자는 처제가 아니라 바로 제 아내였던 거예요. 이러고도 거짓말 할 거야, 당신? 당신 코 밑에 점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래도 거짓말 할 거냐고. 맞아요. 코 밑에 있는 거 저 맞아요. 근데 저는 처제이지 언니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빨리 나한테 해명을 해. 해명을 제대로 해봐. 나중에 해명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내는 그렇게 제 손을 뿌리치고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귀신을 본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다시 처형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처형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장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더니 모든 걸 예감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맞더군요. 저는 장모님에게 중국에서의 일과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일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일은 장모님이 주축이 되어 벌어진 일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 저의 바람은 하루빨리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 외에는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네. 이게 다 내 책임일세. 방금 아내를 어린이집 앞에서 만났어요. 저한테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네 아내는 죽은 게 맞아. 진짜 미치겠네. 자꾸 저한테 거짓말 하실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저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한테 사실을 말해주세요. 제발요. 자네 부부가 아이를 가진 뒤로 그렇게 된 거야.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출산을 하고 나서 자네 와이프는 중국으로 간 게 맞아. 거기서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지. 돈을 갚기 위해서. 중국에서 돈을요? 갑자기 무슨 돈을 갚아요? 그래. 자네가 벌이가 변변찮다는 걸 안 그 아이가 중국에서 작은 일을 벌였네. 물론 자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 그 일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중국에서 일을 벌일 시간이 있었을까요? 한국에도 자주 들어왔었는데? 아내는 중국에서 출장 간 동안에도 한국에 틈틈이 들어오곤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어쩌나 한참을 망설이게 되네. 뭔데요? 이제 저한테 숨기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으니까. 그렇겠지. 자네 말이 맞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내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저랑 같이 살았던 여자는 다름 아닌 처제였던 거죠. 아내랑 똑같이 생긴 처제가 아내가 중국에 있는 동안 저랑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아바타처럼요. 또 아내를 대신해 제 아이에게 부모 노릇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감쪽같이 제 아내랑 사는 줄로만 알고 인중 아래 젖만 보고 오해를 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진정하게. 그 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동생을 워낙 믿었으니까. 갓난쟁이 아이는 엄마를 찾는 법일세. 그 아이가 없는 동안 아이에게 엄마라는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네. 그럼 적어도 저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죠. 그 일이 워낙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아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였는데요? 혹시 인신매매 일이었나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네. 내가 아는 건 그 애가 중국에서 작은 일을 벌였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그때까지 그 애랑 똑같이 생긴 막내가 자네 옆에 있었다는 것밖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애를 낳기 전에는 본처랑 살다가 애를 낳은 이후로는 처제를 아내로 착각하고 산 저를요. 그치만 처제가 중국에서 실종되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건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한가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제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장모님에게 처제가 아이를 데리러 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처제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다시 나타나더군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처제를 강제로 붙들고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죠. 처제는 그쯤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체념한 표정으로 저를 말없이 따라오더군요. 아내랑 워낙 똑같이 생겨서 아내라고 해야 할지 처제라고 해야 할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저는 처제에게 장모님에게 모든 사정을 들었으니 제발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언니 대신 형부랑 같이 산 거 저예요.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언니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중국에서 대학생 때 실종되었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것도 사실이에요. 언니가 저를 찾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중국 뒷골목 화류계에서 계속 있었을 테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중국에서 힘들게 살면서 집에 연락도 못하고 있던 저를 찾아낸 건 언니예요. 그리고 언니 덕분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언니는 그 조건으로 저를 인질처럼 잡고 있던 곳에 돈을 주었죠. 돈을?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마 형부 몰래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언니는 그 돈을 갚으려고 죽을 듯이 일했고 매달 대출을 갚으면서도 중국 화류 깡패가 부르면 그곳에 가야 했어요. 언니 월급으로는 돈을 갚아도 평생이 걸릴 게 뻔했기에 언니는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돈이 혹시 얼마나 되는데? 1억이요. 1억? 그럼 그 돈을 갚으려고 한 게 바로 거기서 했던... 네, 그래요. 중국에 화류 활동을 할 국내 여자들의 명단을 넘기는 것. 한마디로 인신매매였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언니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을 갚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조폭 깡패놈들의 요구 때문에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일을 의뢰했던 거군. 처제의 말을 모두 듣고 나자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지더군요. 어째서 처제가 언니를 대신해서 우리 집에 살아야 했는지, 왜 아내가 중국을 안방처럼 자주 들락거려야 했는지, 그리고 왜 돈이 항상 부족하고 앞으로 내가 퇴사를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그랬는지 그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었어요. 평생을 돈 걱정만 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은 아내를 생각하니 그제서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것도 모르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라느니 어쩌니 하는 한가한 소리만 해댔던 거죠. 제가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형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언니 대신 언니인 척했던 거, 앞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 알아요.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언니가 중국에 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처제가 사과할 필요 없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형부, 아직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형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언니가 갚지 못한 돈, 그걸 갚지 못하면 아마 조만간 그들이 저를 또 찾아올 거예요. 현재 빚이 얼마나 남아있는데? 한 4천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그 빚을 못 갚으면 그들은 저를 계속 괴롭힐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생의 마지막 숙제라는 생각으로
중국 조폭들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그러다가 제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광저우로 갔죠.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화륙의 동네로 가서 그때 그 공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던 남자가 거기 딱 앉아있더군요. 남자는 저를 보고 놀랍지도 않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이제 남편까지 찾아오시네. 그래, 돈은 가지고 온 건가? 딱 보니까 빈손인 것 같은데. 돈 준비 다 되었습니다. 여기요. 4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품속에 미리 환전해간 돈을 꺼내서 올려두었죠. 그 남자는 돈을 세더니 액수가 모자란다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저는 그동안 두 여자를 그만큼 괴롭혔으면 된 거지 여기서 돈을 더 뜯어갈 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쇠파이프로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건은 거기까지였어요. 잠시 후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이 들이닥쳤죠. 저는 공장에 찾아가기 전에 미리 남자를 불법 인신매매 관련으로 중국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였거든요. 남자는 경찰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에 감히 신고를 해? 네가 그러고도 목숨이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동안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너 때문에 한 여자의 목숨이 사라졌어. 내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너를 못 찾아낼 줄 알아? 두고 보라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 테니 각오해라. 남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연행이 되더군요. 저는 그렇게 광저우에서 일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동생을 위해서 고생한 언니, 돈 때문에 고생한 쌍둥이 자매를 생각하면 사는 게 뭔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 남은 딸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제는 제가 광저우에 가서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니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이미 언니는 떠나고 없지만 처제로서 제 딸에게 좋은 이모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고 처제한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모든 일의 전말을 들으시고는 저에게 와서 사죄를 하시더군요. 진작에 이 모든 걸 말하지 못한 건 당신 탓이라며.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면 무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딸에게 최대한 좋은 부모가 되어 딸의 앞길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는 것만 알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고 이미 떠난 아내의 몫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할 테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죠. 세상에 기막힌 일을 겪은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저보다 더 기구한 사연을 가진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도 살면서 저처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싹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희망은 있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최대한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인생 살면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내를 잃고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쌍둥이 동생을 만약 아내로 알고 평생을 살았다면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저는 더욱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